안녕하세요. 성결대 신대원 THM 우리 학우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원래의 그 계획에는 그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2주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주 더 인터넷 강의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두 번만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세 번째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PPT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핀 마이크 준비해 가지고, 이게 바로 그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면은 이게 소리가 더 깔끔하게 이게 처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저희 딸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딸들이 인터넷 주문해 줘 가지고 알게 됐고, 어쨌든 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형적인 문과입니다. 전형적인 문과. 그래서 기계치인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서 자꾸 이런 거를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뵙고 강의하는 게 저로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카메라 보면서 강의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참 이게 오히려 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강의로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논문 쓰기를 꼭 시작하시고 논문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번 학기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사실은 이번 학기가 이제 뭐 3월달 다 갔고요. 4, 5, 6월달이면은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6월 중순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실 시간이. 그래서 이번 학기에 논문 작성법을 강의를 하지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 작성법을 배우는 시간에 논문을 한번 써보는 것, 내 논문을 한번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논문을 시작하시길 바라고, 또 논문을 쓸 때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쓰기 훈련도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글쓰기 훈련, 항상 제가 이번 학기의 강의 스타일은 글쓰기 그 클리닉을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논문 강의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한번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복습을 해보게 되면은 적의를 보이는 것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적의 것들 이러한 이제 글자들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문장을 깔끔하게 만들고 좋은 문장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회적 현상에서 사회 현상, 문제 해결,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이다. 이거 잠깐만. 그래서 이 하나씩 그래서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들은 이제 사과나무들의 사과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더욱 심플하고 명료한 문장이 된다. 그래서 적의, 그 다음에 것들, 문장을 써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썼던 문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내가 의외로 적자를 많이 사용하고 의자를 많이 사용하고 것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이런 것만 걸러내고 좀 더 심플한 표현으로, 또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제 전환시키게 되면은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사용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적의 것들 아예 뭐 문장 100% 제거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저도 한번 생각해봐요. 신학적 문제 그랬는데 신학 문제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자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현상, 사회 현상 이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사용할 때는 적자를 한번 빼봐라. 그리고 적자를 빼서 이상하면은 적자를 다시 넣어야겠지만은 적자를 뺐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더 깔끔한 느낌이 난다면 적자를 과감하게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은 빼기에서 시작된다. 대부분 자꾸 뭘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깔끔한 문장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도 문제의 해결, 문제 해결.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깔끔한 맛을, 심플한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자도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문이라든가,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신학생들이시고 전사님들이시니까 또 목사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문을 써보고서 한번 이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논문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겉자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것을 빼고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을, 이게 이제 명사절로 만든 건데 굳이 이렇게 긴 명사절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자도 이 문장을 깔끔하게 이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제가 지금 이제 봄철이 되면은 좀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폴렌 알러지라 그래가지고 꽃가루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약간 훌쩍거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막고 해야겠군요. 마이크를 막고. 그래서 자꾸 이게 목이 칼칼하고 가질가질하고 코막힘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건 지난주에 했던 것이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의 이제 꿀팁,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 소개시켜드렸죠?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 책 소개시켜드렸죠. 그래서 이 책 지금 45페이지 이하에 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글쓰기 클리닉 해드리고 이제 논문 작성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또 글쓰기 클리닉은 적의를 보이는 것들에 이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어떻게 제목을 잡았냐면,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그래서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그래서 있다라고 쓰지 않아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이제 주어가 동작을 할 때 동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상태를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동사와 형용사를 이제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있다가 동사로 쓰이던 형용사로 쓰이던 간에 이제 그 이 있다를 너무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문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있다라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굳이 또 다시 한번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있다라는 말을 씀으로 해서 다시 문장이 길어지고 어색한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는 바싹 말라 있는 상태였다. 그랬는데 있다라고 있는 이제 바싹 말라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있는이 이제 거슬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을 빼고 어차피 있다라고 멸치가 바싹 말라 있다라고 쓰지 않아도 멸치는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문장을 한번 고쳐 보세요. 멸치는 바싹 말라 있는 상태였다 해서 있는을 빼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멸치는 바싹 마른 상태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눈으로 덮여 있는 마을. 눈으로 덮여 있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덮여 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는 마을에서 있는을 빼고 어떻게 문장을 재구성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덮인 마을. 눈으로 덮인 마을. 아주 더 깔끔하죠. 그 다음에 도시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기념비. 도시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기념비. 이것도 있는이라고 쓰지 않아도 거대한 기념비는 도시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기념비에서 있는을 빼고. 감을 잡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도시 끝에 자리 잡은 거대한 기념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을 이제 우리가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것을 있는이라는 동사든 형용사든 더 첨가문을 해서 문장이 길어지고 모호해지는 또 어색해지는 그러한 이제 효과가 그런 이제 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표현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이제 전환시켜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요거는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자, 길끝으로 작은 숲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이제 이제 있었다는 수로가 되겠는데, 이렇게 있었다를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길끝으로 작은 숲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거를 있었다를 빼고 어떻게 우리가 길끝으로 작은 숲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끝으로 작은 숲이 이어졌다.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있었다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있었다를 굳이 쓰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훨씬 더 심플하죠, 문장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깨끗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있었다를 빼고 문장을 한번 지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쳐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늘 깨끗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뭐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도 고칠 수가 있겠죠. 자. 자, 그래서 뭐 이 예는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 책이 뭐 구입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예문을 보실 수 있고, 요 정도로 말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문이 더 많지만은 지금 뭐 글쓰기 클리닉이 이 강의의 원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팁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회원들로부터 정기 모임 날짜를 당기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문장을 보면요, 주어가 불분명합니다. 뭐가 주어인지 모르겠어요. 회원들이 주어인지 요청이 주어인지 이게 불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요청이 있었다는, 요청이 주어 같은데 사실은 이 행위의 주체는 회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회원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장들이. 그래서 이것도 좀 명료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료한 문장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로부터 정기 모임을 당기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뭔가
회원들이 그 정기 모임을 당기라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제 순화시켜서 말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는 보이지만은 글쓰기로는 좋은 글쓰기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회원들이 정기 모임 날짜를 당기라고 요청했다. 심플하고 명료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있었다라는 이 수로를 사용해서 문장을 길고 모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제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것도 이제 검토가 또 주어가 되어 버렸어요. 주어가 뭐가 되는지. 그래서 이 검토가 주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이렇게 그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것을 계속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문장을 복잡하고 모호하고 어색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이번 글쓰기 클리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냥 있다가 아니라 그 뭐뭐와 관계에 있다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서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나라 말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in relation to, 뭐 in relation with 이렇게 이제 영어에 보면 뭐뭐와 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뭐뭐와 관계가 있는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뭐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책의 저자가 이제 클리닉 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까웠다, 가까운 사이였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뭐뭐한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배우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애자를 빼먹었네요. 그 배우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영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있는을 또 사용했죠. 이거를 바꾸면 그 배우와 가까운 영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와 관계에 있다. 이것도 이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 문장을 충분히 심플하고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게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여튼 다 있어 관계된 것이죠.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것. 그에게 있어. 가족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에게 있어를 좀 고쳐서 있어를 빼고 문장을 한번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있어 빼면 됩니다. 그에게 가족은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더 좋은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도 어떻게 있어서를 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굳이 있다라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뭐뭐와 있는 형용사로 쓰인 것들, 그 다음에 수로로 쓰인 것들, 그 다음에 뭐뭐와 관계에 있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뭐에게 있어. 이런 표현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글쓰기 클리닉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인 또 논문 작성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이 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책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지난주에는 이제 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논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죠? 논지. 그래서 여러분들 논지의 요소 기억하십니까? 논지. 논지는 글쓴이의 주장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다른 사람의 그 글을 반복해서 인용하는 것, 발췌하는 것, 요약하는 것, 이것은 논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 주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그 논지가 더 좋은 것이죠. 반론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알고 있는 그 팩트는 주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24시간이다. 이런 말은 주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지는 글쓴이의 주장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좋은 논지는 범위가 제한되어서 한 가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나가라.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라 하는 것이 이제 논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제목 잡을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잡지 말아라. 그래서 논문의 제목은 제한적인 것이 좋다. 그러나 이제 THM에서 다룰 만큼이겠죠. 그래서 이거 뭐 PH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THM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7, 80페이지 정도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제한된 범위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논지는 내용이 단일해야 됩니다. 하나의 논지 혹은 두 개의 주장이 있더라도 그걸 하나의 논지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의 단일한 내용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죠. 이 논지의 개요였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논지는 글쓴이의 견해를 완전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글쓴이의 견해를 완전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자신의 주장이고 단일하고 제한된 내용의 명확한 문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지는 하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독자들에게 자신의 글을 분명한 글로 가득 채워서 논리적으로 논지를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지를 내가 이제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 논지를 풀어 나가는데 이제 그 방법들, 논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들을 오늘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책 교재 27페이지 이하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논문은 그 형태로 보아서 두 가지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설명형, illustrative죠. illustrative 설명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증형이 있어요. 그 설명형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설명에서 좀 더 특수하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좋은데 이 예를 지금 이 인터넷 수업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하나를 짧은 논문을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설명형인지를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책 27페이지에 보면은 그 설명형 논문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간단한 예만 들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27페이지 아래 보면 설명형이 있고요. 이 설명형 논문의 그 제목은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논지라고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과학적 연구 방법이란 인간의 정신 활동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 방법이란 인간의 정신 활동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지죠. 과학적 연구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정신 활동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막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함의가 이 주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논지를 재차 한번 설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을 간단 명료하게 판단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든 일반인이든 간에 모든 현상을 간단 명료하게 판단하는 것,
복잡한 과정보다도 간단 명료히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나 뭐 농부들이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나 이제 그 인간의 정신 활동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모든 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실례를 바로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데, 보통 사람과 과학자의 정신 작용의 차이란 푸주간에서 고기를 써는 이가 고기를 팔기 위해 저울을 보는 것과 어렵고 복잡한 분석 과정 중에 화학 교수가 실험실에서 고도의 정밀한 저울을 재는 정도의 차이이다. 그래서 이제 이 논지가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과학자와 상인의 정신작용으로 비교함으로써 이 이제 논지, 과학 연구 방법이 인간의 정신활동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 비교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도 또 들어요. 뭐 연역법, 이제 귀납법 예를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예를 하나 이제 읽어드리면은, 그 연구 방법론에서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연역법은 미리 대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전제에 대한 그 설명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귀납법은 관찰한 다음에, 구체적인 관찰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무슨 말이냐면은,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그 절의 의미, 뭐 성경 전체의 단어의 의미, 서로 반복되는 구절, 그 다음에 중요한 동사, 명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한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나는 어떤 교훈을 받았다. 이런 것이 이제 귀납적인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논문은 이제 귀납적으로도 쓸 수 있고 연역적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예를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예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마음속에서 어떻게 논리적인 요소로 분석하고 추적하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즉 당신은 귀납적 연구를 한 것이다. 두 번의 실험으로 파랗고 딱딱한 사과는 시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찾아낸 것이다. 첫 번째 발견한 사실이 두 번째에 분명해진다. 실험은 두 번이었지만 추론하기엔 충분했다. 즉 파랗고 딱딱한 모든 사과는 심으로 다른 것도 그럴 것이다라는 당신이 찾아낸 일반 법칙은 완전한 추론이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자신이 한 그 논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펼친 논지를 다양한 실내들을 통해서 일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설명형 논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에서 설명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주장에서 특수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 진행 방법에서 설명형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증형은 하나의 이제 논지에서 중요한 부주제들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증형은 논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주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증거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 논지에 대한 그 증명을 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 혹은 주장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결론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형은 어떤 예를 든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측면이고, 논증형은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 1번이나 2번 모두 논지를 하나는 예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는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든 논증형이든 간에 모두가 다 논지를 증명해 나가는 거다. 하나는 어떤 예를 통해서 신뢰를 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논지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고, 논증은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논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제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형이든 논증형이든 간에 논지가 주장되고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과학적, 이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죄송해요. 요거는 지금,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형이 뭐냐 하는 거죠. 설명형은 논지가 주장되고, 그 다음에 그 논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과학적 연구 방법이 논지의 전개를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된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단어가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논문 제목을 뭐 과학적 연구 방법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논문 쓸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 방법이 논지의 전개를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된다. 그 다음에 논지의 의미를 단순한 상황에서 설명하도록 한 예를 들고 분석한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 이제 보면은 그 27페이지 이하에 그 1, 2, 3, 4 그렇게 이제 그 문단의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의 단락에서 제 1번의 단락은 논지가 주장되고 그 논지에 설명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우리가 수없이 되풀이해 들은 바는 과학자가 귀납법과 연협법을 사용하여 자연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법칙을 찾아내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가설과 이론을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세운다는 것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자신의 논지를 설명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3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범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과일 가게에 갔다. 그가 그래서 그 사과를 보았더니 딱딱한 사과였다. 사과 한 개를 집어서 한 입 먹어보니 너무 쉬었다. 다시 옆에 것을 집어 맛을 보았는데 그것도 시퍼렇고 파랗고 딱딱했다. 가게 주인이 다른 사과를 하나 맛보라고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 사과를 맛보기 전에 그것이 파랗고 딱딱한 사과임을 알았다. 그때 그 사람은 보나마나 실 것이라고 하며 그 사과를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어떤 귀납적인 이제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랗고 딱딱한 모든 사과는 시다. 그 사과는 파랗고 딱딱하다. 그러므로 이 사과는 시다. 이런 이제 3단 논법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지의 의미를 단순한 상황에서 설명되도록 예를 들어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게 되면은 결론 짓는 문장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요약하고 논지의 타당함을 마지막으로 재현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이 논지가 이러한 이제 본론에서의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나의 주장은 옳은 주장이고 타당한 주장이다, 합리적인 주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결론에서 마무리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27페이지 이하를 좀 읽어보셔야 지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이 글 자체를 제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금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따라오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설명형은 논지를 제시하고 논지에 대해 설명하고 논지에 대해 예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증의 형태는 어떻게 하느냐? 신뢰를 드는 것이고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A와 B를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A와 B의 공통점이 있다, 아니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비교도 좋은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증형.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형과 논증형을 말씀드리면서 좀 약간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이제 논증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증형은 the argumentative pattern이라는 것인데요.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자,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과 좀 다르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예를 드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논증형이 많이 쓰이겠죠. 과학에서는 내가 주장을 하려면은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많이 쓰는 이제 방법이 그러니까 이과의 논문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논증형이다. 그리고 대부분 또 문과 쪽에서 많이 쓰는 형은 또 이제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정확히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인문학에서 논문을 쓰더라도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는 또 증거를 제시를 해야겠죠. 자, 간단한 형태로 이제 두 문장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논증형은 축구는 위험한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쳐요. 이게 하나의 이제 주장이고 논지죠. 축구는 위험한 운동이다. 예. 근데 그러면 왜 축구가 위험한 운동인지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최근 보고에 의하면 축구 경기에서 많은 부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증거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하나의 증거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져 있죠. 결론은 사실은 맨 첫 문장인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미리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이건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는 위험한 운동이다. 연역적으로 딱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한 것이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귀납적으로는 최근 보고에 의하면 축구 경기에서 많은 부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축구는 위험한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어떤 논문에서는 일단은 그 내 주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장을 먼저 축구는 위험한 운동이다. 이건 하나의 신뢰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증거와 하나의 결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구는 위험한 운동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둘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악과 뒤가 연결되는 것, 그 논리가 연결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연결되는 건 뭐냐면은 학기 말 시험은 교수 잠깐만요. 이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학기 말 시험은 교수, 학생 모두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어디 있냐?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을 빼먹었는데 여기다가 학기 말 시험은 학생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35페이지예요. 학기 말 시험은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기 말 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어려움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비연결. 학기 말 시험은 교수 모두에게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기 말 시험은 당일치기식 공부를 조장한다. 그래서 A와 B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당일치기식 공부를 이거는 두 가지의 그냥 주장이 나열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논증형은 앞뒤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논리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경험이 가장 풍부한 국회의원이다.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홍길동 씨는 경험이 가장 풍부한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문장이 뭐냐면 그는 20년간이나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의 장을 역임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에 대한 그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뒷받침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 가장 풍부한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20년간이나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 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은 뭐냐면 홍길동 씨는 경험이 가장 풍부한 국회의원이다. 그는 자녀가 9명이나 된다. 이게 지금 A 문장과 B 문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경험이 정치적 경험을 의미하는 건데 뭐 가정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홍길동 씨가 경험이 풍부한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 자녀가 9명인 것과는 그렇게 연관성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많이 키워보면은 이제 가장으로서의 경험들 이런 거 되겠지만은 여기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논리적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이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뭐 이것도 뭐 연결고리를 찾자면은 왜 못 찾겠습니까만은 논문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비간접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A와 B가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가 9명이 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거 연령은 19세로 낮추어져야 한다. 19세라면 군에 입대할 의무가 주어지므로 정치적인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선거 연령이 왜 19세로 낮춰져야 되는지 이 주장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있는 것이고 또 논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대도 가는데 19세면 아니 왜 정치적 권리는 주지 않느냐. 의무를 줬으면 권리도 줘야지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비연결. 그런데 선거 연령은 19세로 낮추어져야 한다. 21세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장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연령은 19세로 낮추어져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주장이고 21세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는 논리에 맞지 않다. 이것도 하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선거 연령은 19세로 낮추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도 뭔가 논증이 필요한 거 왜 그러냐. 그 다음에 21세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은 논리적이 맞지 않는 것도 왜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비연결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와 B가 연결고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논증형은 뭐냐? 주장이 언제나 타당해 보일 필요는 없다. 주장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논문을 쓸 때 이제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내용은 오히려 주장이 되기 어렵다. 논쟁이 돼야 됩니다.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성 이 비염 때문에 이게 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주장에 대한 근거와 주장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논리 진행 방법에 있어서 설명형과 논증형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고 이제 목차 구성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차 구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38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구성은 지금 1A, 1A, 1A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제목 밑에 이제 소주제들이 쭉 있죠. 소주제들, 대주제를 설명하는 소주제들이 있고 그 소주제에 대한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식 넘버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하고 알파벳하고를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래서 1A, 1A, 1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째 이제 이런 여기 로만자로 1을 쓰고요. 그 다음에 A를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숫자 이제 1을 쓰고, A를 소문자로 쓰고, 가로하고,
여기에 또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그 양쪽 가로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각 이제 학술지마다 좀 목차 구성 넘버링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학술지를 이제 참고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 알파벳을 잘 사용하지 않고 숫자로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큰 1, 요 1, 가로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래의 것이 위의 것을 설명하는 기능을 해야 돼요. 대전제가 있고 그걸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또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여기 예를 들어자면 여기가 신약성 여기가 이제 성경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또 아니 A는 구약 성경. 이 B는 여기 큰 B는 뭐 신약 성경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 제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면은 1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뭐 또 A는 뭐가 되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뭐가 되겠어요? 사복음서. 또 뭐 바울 서신. 또 여기는 또 이제 1은 뭘 설명해서 사복음서. 요 2가 구약, 이 2가 바울 서신. 사복음서 중에서도 또 마태복음. 이렇게 할 수 있게 A가 또 B는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중에서 1은 뭐로 할 수 있겠어요? 1은 뭐 마태복음 뭐 1장부터 몇 장. 또 2는 또 몇 장부터 몇 장. 그 안에서 이제 뭐 구, 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아래의 것은 위의 것을 이제 증명한다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넘버는 또 아래의 그 근거와 주장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고 목차를 이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나은 내용의 줄거리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무조건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조건 논문을 쓰라고 했던 것은 앉아서 시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거나 막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앉아서 시작을 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일단 앉아서 쓰기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논문을 이제 앉아서 쓸 때 생각할 게 뭐냐면 더 나은 내용의 줄거리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목 안에서 어떤 아웃라인을 내가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웃라인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설교문을 막 처음부터 쓰기보다는 제목을 정하고 서론을 어느 정도 정하고 그 다음에 1, 2, 3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락 설교, 뭐 5단락 설교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줄거리를 먼저 만든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나요? 뭐든지 그래요. 청자나 백자나 옛날에 토기를 구울 때도 처음에는 러프하게 만들죠. 러프하게 만들어 쭉 해서 형체를 뚝 갖다 놓고서 쭉 러프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논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러프하게 이제 모양을 잡아놨다가 디테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술할 때도 조각품도 처음에 대충 모양을 만들었어. 그러다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미술도 스케치를 쭉 하잖아요. 스케치 쭉 처음에 뭐가 나올지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아웃라인을 스케치를 쭉 그 스케치가 이제 논문으로 하면 아웃라인입니다. 스케치를 쭉 하고서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색깔칠하고 점점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성시키는 것 같아요. 아주 논문도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의 줄거리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은 논문은 제한적이어야 되고 단일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장을 가지고 독자들을 확신시켜야 된다. 내가 하는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도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논문의 목적과 함께 논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논문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적 자체가 이제 논지는 아닙니다. 목적과 함께 논지를 써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본 논문의 목적은 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연구 이후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이 논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균합적 연구해 봤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론이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약을 전공하는 분이 마태복음 뭐 28장을 연구해 봤더니 2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관한 뭐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한다면은 그 결론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결론이 논지가 되어서 또 역으로 왜 그 논지가 맞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의 목적은 이 논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논지 없이 이 논문의 목적은 땡땡땡에 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는 자신이 아무런 주장도 증명할 내용도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목적과 함께 논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논지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 논지를 증명하는 과정, 그래서 결론을 내는 과정이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의 목적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신의 논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논문의 목적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지 없이 논문의 목적만을 서술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논지를 서술하고 논문의 목적을 서술해라.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그 여러분들 책에 이제 보시면 39페이지 이하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주 그 최소한으로 논지와 소대지를 이제 잡는 것이죠. 대지를 잡는 것인데, 줄거리를 잡는 것이죠. 그러고서 좀 더 그걸 갖다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제 논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같은 논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 줄거리들을 확장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그 여러분들 책 39페이지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그래서 계속 확장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다 제가 여기서 PPT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책을 참조하시고요. 자, 첫 번째 1단계만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 이제 논지를 잡고 줄거리를 잡는 방법이죠. 논지.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이 개인의 특성에 더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 없다. 자, 이런 논지가 있습니다. 유전과 환경 중. 이제 어떤 사람은 유전이 더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 아니면 환경이다.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뭐 이런 논쟁이겠죠. 그래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개인의 그 특성과 성품에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선천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후천적인 것이다.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이 개인의 특성에 더 영향을 준다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유전과 환경을 정의하기 어렵다. 유전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걸 정의하기 어렵고 과거의 경우들에 관해서 연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많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실험적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과 환경을 정의하기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을 뭐 분류할 수 없다.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모호한 단어다. 이렇게 A, B로 여기 이제 A, B를 통해서 유전과 환경을 정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우들에 관해서 연구하기 어려운 것을 이제 신뢰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경우들에 연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제 해야 되고 실험적 연구가 어렵다. 그럼 실험적 연구가 어려운 그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 책 이제 40페이지, 4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제 논지와 줄거리를 구성을 하느냐?
그래서 그 챕터 구성이죠. 일종의 이제 여기서는 줄거리가 이제 챕터가 되는 것입니다. 각 장의 챕터.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아이고. 여기서 보면, 자, 논지가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이 개인의 특성에 더 영향을 준다 어렵다. 이게 논지잖아요. 그러고서 유전과 환경을 정의하기 어렵다. 이걸 좀 더 이제 세련된 표현을 바꾸긴 해야겠죠, 나중에. 과거의 경우들에 관한 언급이 어렵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실험적. 이거는 이제 한 챕터가 되는 것입니다. 1장이 3장이 되는 거고 1장에서 3장에 또 소제목들이 또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논지가 되는 문장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논지를 뒷받침하는 문장을 써보는 겁니다.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뭐 3개 이상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3개는 하나의 예고, 3개든 4개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THM 논문 정도 되면은 논지를 뒷받침할 만한 그 증거가 3개 이상은 돼야겠죠. 그 챕터가 3개 이상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론과 결론 빼고 챕터가 3개 이상은 나오는 것이 좋겠다. 뭐, 박사 논문에서는 챕터가 7개, 8개. 저도 한 박사 논문이 챕터가 7, 8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 존 웨슬리의 신학과 윤리를 관통하는 존 웨슬리 신학의 그 뼈대고 골격이다, 중심축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시한 이제 챕터가 논증이 바로 한 7개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논지를 뒷받침하는 3개의 문장을 써본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각 장이 된다는 겁니다. 논문의 각 장. 그래서 이 문장이 이후에 논문의 각 장, 챕터가 될 것이고요. 각 장의 문장 밑에 또 3개의 뒷받침 문장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전과 환경을, 여기 지금 요 논제에 대해서 3개의 이제 챕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장 밑에 또 요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3개 정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장의 문장 밑에,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네요. 문장 밑에 3개의 뒷받침 문장을 또 써보. 이것이 섹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논지가 있고 논문의 제목이 있고 그것도 뒷받침하는 이제 논증이 문장들이 것이 이제 3개의 몇 개든 간에 챕터를 구성하는 것이고 챕터 밑에 또 각 섹션이 각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논지와 목차 써보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쓰려고 하는 논문에 논지를 한번 써보시고 아직 그 논문 제목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이메일 보내주신 거 제가 읽어보니까 아직 논문의 제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데 되도록 빨리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논지와 목차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써보고요. 자, 그래서 논지를 쓸 때는 A, 1, 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다. 아니면 1, 1, 2 뭐 넘버링은 그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를 번갈아 쓰든지 아니면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ABC는 논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먼저 지금 알파벳을 사용했는데 논지가 있고 각 장의 제목들이죠. 각 장의 챕터의 그 제목들은 논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야 된다. ABC는. 자, 내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BC가 쭉 나오겠죠. 지금 A, B만 적어놨는데 A, B, C가 나오면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논증이 이 논지를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1, 2, 3을 증명하는 더 작은 증거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 2. 여기서 1, 2는 A를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고 또 2를 뒷받침하는 것이 이 중간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2를 뒷받침하는 것도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반드시 명심할 것은 논지와 관련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줄거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A와 1과 또 그 밑에 있는 소주제들이 다 이 줄거리로 엮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논리로 가야 된다. 하나의 논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줄거리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논문의 구조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제
자, 내가 이제 그 어떤 논문의 구조, 아웃라인을 정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논문을 쓰는 단계라기보다 아웃라인, 줄거리를 잡는 단계죠. 이 줄거리를 잡는 단계에서 논문의 구조를 잡는, 스트럭처를 잡는 것입니다. 논문의 스트럭처를 잡는 이 이제 단계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지는 정확한가? 내가 내 논지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아까 말했던 A1, A1 이것이 잘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아래의 그 내용이 위에 논지를 잘 논증하고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부분의 진행이 논지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각 부분이 논지와 연결시켜서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줄거리가 완결되었는가. 그래서 쭉 해서 결국은 어떤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차의 각 부분이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발전되고 있는가, 아니면 발전될 수 있는가. 그렇죠. 아직은 논문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장이 독자들을 믿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득하는 거거든요. 이 독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논문이란 그것입니다. 내가 연구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독자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유명 인사의 글을 인용할 수 있으나 유명 인사가 반드시 전문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이 논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독자들을 믿게 만들려면 권위 있는 그 방면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제 글을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제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유명 인사가 반드시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알려진 전문가의 글을 인용할 때도 그 글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경우에만 자신의 비판과 함께 증거를 인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주장을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주장이 합리적인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소스를 통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의 훈련을 받은 분들은요, 누가 어떤 뉴스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작업에 대한 아주 그냥 그 본능적인 훈련이 이제 훈련을 함으로써 본능적으로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짜 뉴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문 쓰는 훈련, 그래가지고 이 누군가의 그 글을 그냥 무턱대고 내가 이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훈련이 되면은 이런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갈 확률이 적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한번 누가 가짜 뉴스가 있더라도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걸 한번 더 몇 번이나 그 스캔하고 걸러내고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이것이 99%, 98% 확실하다 할 때 어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의 글을 인용할 때조차도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봐라.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자신의 비판과 함께 증거를 인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를 하고요. 또 나중에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나의 신뢰인데요. 한반도 통일의 저해 요소들,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논지는 주변 강대국들의 국가 이익에 관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한반도 통일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소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강대국들 안전 보장에 대한 지형 요구 제공되고 있다. 한반도 현상 유지는 미국 안보의 방위선에 필요하다. 아이고, 이것도 또 오타가 있네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과 안보를 위해서도 최소한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필수적이다. 네 번째,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중국 안보와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이다. 다섯 번째, 일본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 일본의 안보 및 이건 또 두 번 반복했네요. 자, 그래서 결론이 강대국들은 남북 간의 공정과 현상 유지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반도 통일의 저해 요소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의 국가 이익에 관한 정책 이해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충실하게
몇 개요? 잠깐만, 6개죠. 아까 내가 잘못했는데 5개, 6개의 이제 주제들로 각 챕터로 나눠져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각 챕터 밑으로 또 이제 그 또 보조 설명이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논문에 논리 진행 방법과 목차 구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되도록이면은 논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제목과 줄거리를 한번 잡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효과적인 문단, 그래서 이제 각 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라는 서평까지 한 다음에 제4장에 가서 연구 논문 작성 요령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장까지는 예비적인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워밍업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4장부터 연구 논문 작성 요령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가 아마 4월 첫째 주 강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난주까지 3월 마지막 주였으니까 4월 첫째 주 강의가 될 텐데, 4월 둘째 주는 여러분들을 꼭 학교에서 대면에서 만나서 강의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논문에 조금이나마 또 진보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